박정수는 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이 가능할지는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71살의 나이에 받아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복도를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한철수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흘렀어요. 그때도 이렇게 허무했었죠. 갑작스럽고 잔인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이별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 정수는 중얼거리며 강남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28년 전 매입한 대치동 아파트는 이제 시세가 25억 원을 훌쩍 넘었어요. 45평형의 넓은 공간에 혼자 살기엔 너무 컸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정순을 맞이했어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남편이 모았던 인문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옆 작은 서재에는 정순 자신이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쓴 수업 일지와 학생 관찰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은 습관처럼 거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오후 햇살이 한강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죠.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윤소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밝고 다정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안 좋게 나왔어. 췌장에 문제가 있대. 네. 얼마나 심각한데요? 3기래. 의사가 더 검사해 봐야 한다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윤소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재민이한테도 연락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평소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정순이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윤소정이 도착한 거였죠. 어머님. 윤소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45세의 윤소정은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품 핸드백과 구두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소정은 정순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정수는 그 손길이 왠지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어머님, 이거 보양식이에요. 제가 청담동 유명한 한방식품점에서 사온 거예요. 1억 원어치 구매한 단골이라 특별히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매일 드셔야 해요. 윤소정은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의 녹용 농축액과 홍삼 세트를 꺼냈습니다. 가격표만 봐도 6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제품들이었죠. 이런 비싼 걸 왜? 어머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윤소정은 활짝 웃으며 말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37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왔어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윤소정의 질문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왜 그걸 갑자기 물어보니? 아, 그게.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관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재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제가 챙겨드리는 게 낫죠. 윤소정의 말투는 지극히 다정했지만 정수는 그 속에 숨겨진 욕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 에이, 어머님. 제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러세요? 혹시 저 못 믿으세요? 윤소정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자.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푹 쉬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윤소정은 아쉬운 듯 일어서며 정순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도 거실을 둘러보며 눈으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철수 씨,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럴까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한철수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췌장암 진단도 두려웠지만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더 신경 쓰였어요. 평소 정순에게 관심조차 없던 윤소정이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것도 이상했고 대뜸 통장과 도장 위치를 물어본 것도 수상했습니다. 정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쓴 일기와 메모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습관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0월 1일 췌장암 3기 진단. 윤소정, 평소와 다른 태도. 통장과 도장 위치 질문. 관찰 필요. 짧지만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생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해왔어요.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교육 방향을 설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래된 친구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정순과 같은 학교에서 25년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노인 복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아, 나야. 어머, 정순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삼성역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내가 좋아하던 그 집. 좋아, 12시에 보자. 점심시간 정수는 강미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정순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수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진단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두요. 정수나 조심해야겠어. 내가 복지센터에서 상담하면서 본 사례들이 많은데 요즘 노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거든.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까? 정수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거액이 걸려 있으면 더 그래. 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야? 25억? 그 정도면 충분히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어. 미숙의 말에 정수는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관찰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 내가 아는 간병인 한 분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분은 그냥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기록도 해주시거든. 간병인? 응. 김영숙 선생님이라고 65살이신데 엄청 꼼꼼하시고 신중하셔. 나도 몇 번 같이 일해봤는데 믿을만해.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병세가 심각해진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의도를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게 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의 조언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그래, 내가 연락처 보내줄게. 그리고 정순아, 절대 며느리한테 통장이나 도장 넘기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미숙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미숙이 보내준 번호로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순 선생님. 강미숙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혹시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영숙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5살의 영숙은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선생님, 강 선생님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정순과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은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엔 며느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처음엔 아주 친절하게 대하다가 서서히 재산에 접근하려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확실히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며칠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단순 간병이 아니라 상황 관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선생님 방이나 서재에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명절 때 오면 거실에만 계시던데. 그럼 앞으로는 제가 조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절대로 도장이나 통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숙은 정순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겉으로는 평범한 간병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윤소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비싼 선물이 가득했죠. 어머님, 제가 왔어요. 윤소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거실에 있는 김영숙을 보고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간병인이야.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 에이, 어머님. 간병인은 무슨. 제가 모시면 되죠. 왜 돈 들여서 남을 쓰세요? 윤소정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매일 올 수도 없잖니. 그래도 얼마 주기로 하신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네. 400만 원이나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윤소정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부엌으로 갔어요. 소정아,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소정은 잠시 당황하더니 표정을 바꿨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또 좋은 거 사왔어요. 이거 보세요. 정관장 최고급 제품이에요. 윤소정은 다시 활짝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욕망을 정수는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정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며느리분 표정 봤는데 확실히 뭔가 있어요. 특히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네. 그리고 제가 부엌에 있을 때 몰래 지켜봤는데 며느리분이 서재 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찾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5일. 윤소정, 간병인 고용에 대해 강한 불만. 서재 쪽 지속적 관찰. 위험 신호 감지됨.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철수 씨,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재민이를 믿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37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온갖 문제 학생들 다 봤는데 며느리 하나 못 상대하겠어요? 정순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윤소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세게 꽉 쥔 채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간병인이라니. 한 달에 4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무슨 짓이야. 윤소정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년이면 4,800만 원, 2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그 돈이면 자신이 눈독 들이고 있던 청담동 명품 매장의 신상품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쓸데없이 돈을 막 쓰면 어떡해. 윤소정은 자신의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어차피 남편 한재민은 외아들이고 결국 그 재산은 자신들 몫이 될 테니까요. 췌장암 3기면 길어봤자 1년? 2년? 그 전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윤소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시세 25억 원, 그리고 정순이 가지고 있을 예금과 보험금까지 합치면 적어도 30억 원은 될 거라고 추정했어요. 재민이는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고 이참에 아예 시어머니 재산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네. 윤소정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남편 한재민은 현재 중견 건설사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6개월 전 회계 부정 의혹에 휘말렸어요. 실제로 회사 돈 3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게 들통날 위기였죠. 재민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불안해했지만 윤소정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소정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집 도착했어. 당신은 언제 와? 나 아직 회사야.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한재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 다녀왔어. 어머님이 간병인을 고용하셨더라고. 그래? 엄마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대.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이야.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엄마 돈으로 엄마가 쓰시는 거잖아. 에이, 당신 정말. 결국 우리 돈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전화기 너머로 한재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빨리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윤소정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자신이 최근 3개월간 구매한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4개, 샤넬 클래식 플랩 6개, 루이비통 한정판 트렁크 2개. 대충 계산해도 2억 원은 좋게 넘는 컬렉션이었습니다. 윤소정은 사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은 9천만 원 정도였지만 지출은 그 2배가 넘었죠.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을 6천만 원이나 받아놨고 제2차 금융권에서 빌린 돈도 4천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윤소정은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노인 재산 상속이라고 검색했어요. 수많은 법률 정보들이 떴고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윤소정은 꼼꼼히 정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쓰면 되겠네.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명의를 미리 받는 거지. 윤소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윤소정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변호사님,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윤소정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실 건가요? 제 시어머니가 현재 암 투병 중이신데요. 제가 간병을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윤소정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증여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그냥 계약서 양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윤소정은 흔쾌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80만 원으로 25억짜리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싼 거라고 생각했죠. 계약서를 받아든 윤소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만 하면 됐어요. 한편 박정순의 집에서는 김영숙이 조용히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고 현관 근처에는 소형 카메라도 달아놨어요. 정순의 동의를 받은 조치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분이 방문하실 때 녹음하고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정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영숙의 말을 따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복지센터에서 상담하면서 본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한 해에도 수천 건씩 신고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간병을 핑계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간병을 핑계로요? 네. 처음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척하다가 신뢰를 얻은 후에 통장과 도장을 받아내죠. 그리고 명의를 다 바꾼 다음에는 간병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방치합니다. 영숙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나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노인 학대 신고가 7천 건이 넘었어요. 그중 재산 문제와 관련된 게 4천 건 이상이었고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며느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틀 후 윤소정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윤소정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민이가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 회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실 회사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게 있는데 그게 3억 원 정도 돼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니? 횡령은 아니고요. 빌린 거예요. 곧 갚을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당장 돈을 갚으면 고소는 안 당할 것 같은데. 윤소정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니? 어머님, 재민이가 외아들이잖아요. 전과자가 되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윤소정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며느리의 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재민이한테 직접 얘기 들어야겠구나. 어머님, 재민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차마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대요. 제가 대신 온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들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재민이한테 전화해봐라. 윤소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님 댁인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직접 얘기 들으시겠대. 전화기 너머로 한재민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소정은 전화를 정순에게 건넸어요. 재민아, 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해서. 한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3억 원만 있으면 회사에 갚고 조용히 퇴사할 수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생각 좀 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윤소정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정순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윤소정은 서류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건부 증여 계약서예요. 제가 어머님을 정성껏 간병하는 조건으로 어머님께서 완치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재민이 문제도 해결하고 어머님 병원비도 쓸 수 있어요. 정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의윤소정이 갑박정순을 성심성의껏 간병하는 조건으로 갑의 질병이 완치되면 대치동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소정아, 췌장암 3기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단다.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제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알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밤낮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윤소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확신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완치는 안 될 테니까 적당히 간병하는 척하다가 명의만 받으면 된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알겠다. 며칠 생각해보마.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재민이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야 해요. 제발. 윤소정은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일 재민이하고 같이 와라. 윤소정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내심 만족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님. 내일 재민이하고 같이 올게요. 윤소정이 집을 나서자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 녹음됐어요. 3억 원 얘기부터 계약서 제안까지 전부요. 고마워요, 영숙 씨.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민이가 정말 횡령을 했을까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숙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 한재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엄마다. 엄마. 소정이한테 들으셨죠? 응.
그런데 재민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3억 원을 횡령한 거니? 전화기 너머로 한재민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실은 뭐니? 제가 실수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맞는데 횡령은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 착오였는데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왜 소정이는 3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했니? 그건 소정이가 좀 과장한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는 징계만 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소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니? 엄마, 소정이는 제 걱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다. 내일 집에 같이 오너라. 전화를 끊은 정수는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3억 원은 필요 없대요. 그럼 며느리분이 다른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 아침 개인적으로 아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소정의 신용 상태를 알아본 거였죠. 영숙 씨, 이 사람 신용등급 7등급이에요. 카드론이 6천만 원, 캐피탈 대출이 4천만 원. 총 빚이 1억 원이 넘어요. 1억 원이나요? 네, 그리고 연체 이력도 있어요. 지난달에 200만 원 연체했다가 겨우 갚았더라고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정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 빚이 1억 원이 넘어요. 아마 그 돈을 갚으려고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제차를 몰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봤을 때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영숙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제 생각엔 며느리분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이용이요? 네. 일단 며느리분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쓰는 척 하세요. 그럼 며느리분은 완전히 방심할 거예요. 그동안 저희는 증거를 더 모으는 거죠. 영숙의 제안에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며느리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윤소정과 한재민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재민은 초췌한 얼굴로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찮다. 재민아, 그런데 내가 어제 전화해서 한 얘기랑 소정이가 한 얘기가 좀 다르더구나. 정순의 말에 윤소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좀 과장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재민이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빚도 좀 있어서. 빚이 얼마나 되니? 정순의 질문에 윤소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요? 정말 2천만 원이니? 정순의 날카로운 눈빛에 윤소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기로는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소정은 남편을 노려봤어요. 재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정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정수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윤소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조건이세요? 내가 완치될 때까지 내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해. 매일 와서 간병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 다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챙겨줘야 해. 그러면 이 아파트 명의를 너희한테 넘겨줄게. 윤소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대신 계약서를 써야 해. 내가 가져온 그 조건부 증여 계약서 말이야. 네. 당연하죠. 윤소정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자. 내가 완치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해. 윤소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요? 당연한 거 아니니? 완치가 조건인데 내가 죽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맞잖니. 윤소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췌장암 3기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명의만 넘기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죠. 계약서에 조항이 추가되고 정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윤소정도 서명했죠. 어머님, 그럼 언제 명예 이전 절차를 밟을까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네. 하지만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는 썼지만 실제 명예 이전은 완치 후에 하기로 했잖니.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극진히 돌봐야 해. 윤소정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이후 윤소정은 매일 정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오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엔 효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곧 윤소정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윤소정이 매일 아침 정순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님, 제가 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죠. 하지만 김영숙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며느리분이 가신 후에 녹음 파일을 확인했는데요. 영숙은 조용히 정순에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정순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윤소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 진짜 짜증나. 매일 이렇게 와야 하다니. 그냥 빨리 죽기나 하지.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잣말로 한 소리였죠. 또 있어요. 들어보세요. 영숙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소정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응, 나 지금 시댁이야. 매일 와서 연기해야 돼. 미치겠어. 근데 뭐 25억짜리 아파트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췌장암 3기면 길어봤자 6개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정수는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내가 며느리를 너무 순진하게 본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 지인인 오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지훈은 정순의 남편 한철수의 대학 후배 변호사였고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 나 정순이에요. 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응. 사실 상담할 게 좀 있어서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건강은 좀 안 좋아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3주 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 정수는 지난 3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부터 조건부 증여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요. 오지훈은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영상도 있고요. 그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며느리분의 진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한번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전 오지훈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오지훈은 차분한 인상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영숙과도 인사를 나누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며느리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죠? 며느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위독한 척 하시면서 명예 이전을 서두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분은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며느리의 본 모습을 완전히 폭로하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오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신 척 하세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며느리분은 다급해질 겁니다. 그때 제가 공증인으로 위장해서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증인으로 위장이요? 네, 며느리분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경찰을 부르는 거죠. 김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미리 경찰에 연락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노인 범죄 전담팀에 있는 분인데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보셨죠.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틀 후 정수는 갑자기 쓰러진 척했습니다. 윤소정이 아침에 방문했을 때 정수는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는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소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죠. 구급차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계속 토하시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네, 빨리 불러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수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윤소정도 함께 따라왔어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이제 명예 이전을 서둘러야겠어.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정수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윤소정에게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사실 오지훈이 미리 섭외한 연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윤소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윤소정의 질문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정도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소정은 병실로 돌아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명예 이전 얘기 기억하시죠? 상태가 이러시니까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어떨까요? 아직 완치가 안 됐는데. 정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상속세 문제도 없고요. 윤소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푹 쉬세요. 윤소정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한재민에게였어요. 여보, 나야. 어머님이 입원하셨어.
상태가 안 좋으시대. 우리 내일 당장 명예 이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급하게? 응,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알았어. 내일 회사 반차 내고 갈게. 전화를 끊은 윤소정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드디어 25억짜리 아파트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오지훈이 공증인으로 위장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완벽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온 공증인 박민수입니다. 오지훈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윤소정은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윤소정입니다. 네, 부동산 명예 이전 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명료하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오지훈은 병실로 들어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의식이 명료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지훈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등기 이전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윤소정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재민도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대는 순간 김영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영숙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이러신데 명예 이전이라니요? 당신은 누구예요? 여기서 나가요. 윤소정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분을 돌보는 간병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어머님이 동의하신 일이에요. 동의라고요? 환자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오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두 분 진정하세요. 일단 환자분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훈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명예 이전을 원하십니까? 정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윤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계약서 썼잖아요. 계약서에는 내가 완치될 때까지 내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조건이었어. 하지만 넌 그렇게 하지 않았잖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매일 왔잖아요. 왔지. 하지만 진심으로 돌본 건 아니었어. 넌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야. 증거라도 있어요? 윤소정이 발끈했습니다. 그때 김영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거 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랑 영상 다 있어요. 영숙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윤소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매일 이렇게 와야 하다니. 그냥 빨리 죽기나 하지. 췌장암 3기면 길어봤자 6개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윤소정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재산만 노렸던 거죠. 오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저는 공증인이 아닙니다. 변호사 오지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윤소정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소정 씨죠?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소정은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재민은 멍하니 서 있다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소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넌 잘못이 없어. 다만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재민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윤소정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숙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오지훈도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며느리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노인 학대와 사기 미수로 기소될 거예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2년에서 3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녹취록 내용이 워낙 악질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재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분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으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삶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 오히려 삶의 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철수 씨, 당신이 보고 싶네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지만 적어도 며느리의 계략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김영숙이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한재민은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0월 15일 며느리 윤소정 경찰에 연행됨. 모든 계략이 드러남. 아들 재민이는 충격받았지만 내 곁에 있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움. 펜을 내려놓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재민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재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게 됐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아, 들어오렴. 재민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소정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민아, 사람은 본래 가진 욕심이 있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 소정이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소정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정순의 말에 재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돼. 넌 아직 젊잖니. 48이면 인생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아. 엄마.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이 정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사실 입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연극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의미 있는 일이요? 네. 선생님처럼 며느리나 자식들한테 재산을 노리는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숙의 제안에 정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정수는 그날부터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계략, 증거 수집 과정, 법적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강미숙의 도움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됐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정순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소정은 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검사는 실형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재민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요. 재민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재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오지훈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대치동 아파트는 아들 한재민에게 상속한다. 단 재혼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예 이전한다. 예금 5억 원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3억 원은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김영숙에게 유증한다. 정수는 유언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지훈이 증인으로 서명했고 공증까지 마쳤어요. 선생님,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 덕분에 큰 낭패를 면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세요. 의학이 발달해서 기적처럼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지훈의 말에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려고요. 그날 밤 정수는 김영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내가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었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 과분한데요. 영숙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며느리한테 모든 걸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죠. 정순의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일 이상의 걸 해줬어요.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고 위험에서 구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는 유람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숙 씨, 나한테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선생님,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정순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꼭 손을 잡았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윤소정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순과 한재민 그리고 김영숙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소정은 노인인 시어머니의 질병을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특히 간병을 빙자하여 신뢰를 얻은 후 계략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기다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윤소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다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윤소정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윤소정과 정순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윤소정은 정순을 노려봤어요. 어머님 만족하세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으세요? 소정아,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내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지.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얼마 못 사실 거면서. 그냥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소정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돈은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어. 너는 내 남편의 신뢰를, 가족의 신뢰를,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었어. 그게 돈보다 훨씬 큰 손실이야. 정순의 말에 윤소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을 뿐이었어요. 한재민은 어머니 옆에 서서 윤소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재민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게 돼. 하지만 이제 내 눈이 떠졌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 네, 엄마.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며칠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과 영숙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많이 드세요. 영숙이 반찬을 정순의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아들과 영숙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정순을 안심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강미숙이 출판사를 소개해줬고 편집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수는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은 날, 나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났다. 바로 가족의 배신이었다. 첫 문장부터 강렬했습니다. 정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썼어요. 며느리의 첫 방문부터 법정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정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와 평화로움까지. 모든 감정이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2주일 동안 밤낮으로 글을 쓴 정수는 드디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250페이지 분량의 원고였어요.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내자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원고예요. 이건 꼭 출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세부 내용을 논의해요. 선생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어요.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충만했어요. 철수 씨, 나 이제 후회 없어요.
며느리의 계략도 막았고 재민이도 제대로 된 길로 돌아왔고 내 경험을 책으로 남길 수도 있게 됐어요.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편안할 것 같아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의사는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간과 폐로도 전이된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나 가을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가을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6시쯤 갈게요. 저녁 6시 한재민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어요. 재민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네, 엄마.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안 좋아졌대.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구나. 한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요. 좋은 의사 소개받아서. 재민아,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71년이면 짧지 않은 인생이야. 엄마, 그래도. 재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울지 마. 엄마는 지금 행복해. 내가 옆에 있고 영숙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내 경험을 책으로 남길 수도 있게 됐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엄마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걸 보고 편히 눈을 감고 싶어.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해요.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같은 거요. 소정이랑 살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리했는데 이제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정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엄마.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도 할 생각이에요.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요.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재민이 아버지와의 추억도 들려줬습니다. 재민아, 너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아빠랑 놀이공원 갔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 내가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떼를 썼는데 키가 안 돼서 못 탔잖니. 아빠가 내 손잡고 회전목마만 20번 넘게 탔어.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계속. 그랬구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걸 잊지 마.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재민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순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민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아들이 옆방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영숙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번 가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날씨도 좋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순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요.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영숙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단풍길을 걸었어요. 그날 오후 정순은 책 출간을 위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와 출판사 대표가 정순의 집을 방문했어요. 선생님, 표지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편집자가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디자인이었어요. 제목 노년의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선생님, 인세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7%보다 높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로요. 이 책은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아니에요. 인세는 그냥 7%로 하고 나머지 3%는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정순의 말에 출판사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책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모든 인세를 그 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이제는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미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의 책 노년의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출간된 건 11월 초였습니다. 출판사는 초판으로 5,000부를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매진됐어요. 곧바로 재판 만부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편집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약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도 엄청 많고요.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책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쁘면서도 허무했어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 대가로 치른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김영숙이 방으로 들어와 정순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선생님 열이 좀 있으시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선생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영숙 씨, 재민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곧바로 한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 재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재민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삼계탕 어때요? 좋지. 영숙 씨도 같이 먹자.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지만 아들과 영숙이 식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재민아, 요즘 뭐하고 지내니? 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합정동 쪽에 괜찮은 자리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네, 엄마.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제 적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재민아,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엄마. 엄마가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구나.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아, 약속해. 엄마 없어도 잘 살겠다고. 엄마.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았고 영숙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길 수도 있었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왜 진작 엄마한테 더 잘하지 못했을까요? 재민아, 후회하지 마. 너는 충분히 좋은 아들이었어. 다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잖니.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재민이 잘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혼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재민 씨는 이제 충분히 성숙해지셨어요. 그래도 부탁해요. 당신이 재민이한테 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재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영숙에게, 그리고 며느리 윤소정에게도요. 먼저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재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 재민아, 너는 착한 아이야. 다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앞으로는 내가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 진심 어린 사랑,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소정이 일은 안타깝지만 그것도 너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을 거야. 다음에는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해. 엄마가 남긴 아파트는 내가 재혼하고 3년이 지난 후에 4명이가 될 거야. 그 전까지는 영숙 씨가 관리할 거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재민아, 엄마를 너무 자주 생각하지 마. 가끔씩만 생각해줘도 충분해.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재민아. 엄마가. 편지를 다 쓴 정수는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쓴 편지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영숙 씨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이었어요. 영숙 씨, 부탁이 있어요. 재민이를 좀 봐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당신이 옆에서 조언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남긴 유산은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하죠. 고마웠어요, 영숙 씨.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요.
박정순 올림. 마지막으로 정수는 윤소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쓰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소정에게 이 편지를 받고 놀랐겠지. 내가 왜 내게 편지를 쓰는지 의아할 거야. 소정아, 나는 너를 용서해. 내가 나한테 한 일들,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들 다 용서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빚에 쪼들리고 남편은 무능하고 미래가 불안했겠지. 그래서 내 재산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을 거야. 이해해. 하지만 소정아, 한 가지는 알아도 돈으로는 진짜 행복을 살 수 없어. 나는 71년을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진심 어린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언젠가 그걸 깨닫기를 바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 내 인생은 아직 길게 남았잖니. 건강하게 살아라. 박정순. 세 통의 편지를 다 쓴 정수는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봉투도 함께 넣었어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네.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영숙이 옆에 앉아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한재민도 어머니의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아빠 보고 싶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가끔 꿈에 보여요. 그래? 나도 요즘 자주 꿈에 보여. 아빠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아빠한테 가는 게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정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정수는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재민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의사가 나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민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도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저 재민이에요.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들을 알아봤어요. 재민아.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재민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네, 선생님.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철수 씨, 나 이제 갈게요. 정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엄마. 재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영숙도 정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울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밤 11시 43분, 박정수는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순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영정 사진 속 정수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노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우리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재민은 상주로서 절을 받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장례식장 한쪽에는 정순의 책 노년의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었죠. 출판사는 정순을 추모하며 인쇄 전액을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순은 남편 한철수가 잠들어 있는 용인 추모공원에 안장됐어요. 여보, 나왔어요. 기다렸죠? 한재민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오지훈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한재민과 김영숙을 불렀습니다. 정순의 집 서재에서 유언장이 낭독됐어요. 대치동 아파트는 아들 한재민에게 상속한다. 단 재혼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예 이전한다. 그 전까지는 김영숙이 관리한다. 예금 5억 원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3억 원은 김영숙에게 유증한다. 그리고 내가 쓴 책 노년의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모든 인세는 영구히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 유언장을 다 읽은 오지훈은 정순이 남긴 편지 3통을 꺼냈습니다. 재민 씨와 영숙 씨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윤소정 씨에게도 편지가 있습니다. 한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영숙도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정순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 구석구석에 묻어났어요. 오 변호사님, 윤소정에게도 편지를 전해주시겠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오지훈은 며칠 후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윤소정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갚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윤소정 씨 시어머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오지훈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윤소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는 윤소정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윤소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끝까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님의 위대함이었죠. 오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소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달 후 한재민은 합정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죠. 엄마, 제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 지었어요. 재민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정순의 사진과 책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카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재민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재민 씨, 커피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재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김영숙은 정순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노인 돌봄 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곳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숙은 정순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센터는 금방 입소문이 나며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영숙은 정순에게 배운 대로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정순의 책은 출간 6개월 만에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영화사에서 영화화 제의도 들어왔어요. 정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노인 학대 예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년 후 한재민은 카페에서 일하던 여성을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5살의 미혼 여성 이지은이었어요. 지은은 재민의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은 씨, 저한테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괜찮겠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김영숙도 참석해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재민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민과 지은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을 땄습니다. 엄마, 손자가 태어났어요. 엄마 이름도 중간 이름으로 넣었어요. 한철수정이에요. 재민은 아들을 안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재민아. 재민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김영숙의 돌봄센터는 점점 커져서 지금은 지점이 3곳이나 됐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숙 덕분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매달 정순의 묘소를 찾아 꽃을 바쳤습니다. 윤소정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다 팔았고 빚도 천천히 갚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윤소정은 가끔 정순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거였죠. 어머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2억 원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윤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어요.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의 상징적인 책이 됐죠. 한재민의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러 카페를 찾았어요. 아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5살이 된 철수정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할머니 덕분에 아빠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었어. 재민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정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웃는 게 예뻐요. 그래,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어.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견디셨지. 재민은 아들에게 정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용기 있게 맞선 이야기까지요.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한테도 용서를 해주셨어? 그래, 할머니는 끝까지 사람을 믿으셨어. 그게 할머니의 위대함이었단다. 철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사진을 만졌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철수정이가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재민은 아들을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이모, 저예요. 철수정이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묘소에 갈까요? 그래요, 재민 씨. 저도 마침 선생님 뵈러 갈 생각이었어요. 주말 3사람은 함께 용인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철수정은 할머니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할머니, 저 철수정이에요. 처음 뵙지만 제가 할머니 손주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김영숙이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돌봄센터에서 지난달에만 62분을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서 15분이 재산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었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부에서 노인 학대 예방법을 강화한다고 해요. 선생님의 책이 큰 영향을 미쳤대요. 국회의원들도 선생님 책을 읽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민도 어머니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철수정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우리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세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정순. 1954년 2025년. 그녀는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진실과 용기를 가르쳤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했다. 묘비 아래에는 정순의 책 표지가 새겨진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특별히 제작해 기증한 거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영숙 이모. 재민도 아들을 안아들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철수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순의 묘소에 석양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재미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정은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 이모,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재민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그렇겠죠.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재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민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시어머님 묘소 다녀왔어? 응, 철수정이 데리고 다녀왔어. 철수정이 반응이 어땠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재민을 안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그런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아, 미안해. 엄마를 직접 뵙게 해드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님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요. 지은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카페 이름도 시어머님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아들 이름에도 시어머님 이름을 넣었고요. 그걸로 충분해요. 재민은 아내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재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어머니 정순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초판본부터 최신 개정판까지 모두요. 재민은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다. 나는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지만 간병인 김영숙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재민은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다. 내 며느리는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으려다가 가족이라는 더 큰 것을 잃었다. 재민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게요. 철수정이한테도 엄마의 지혜를 전해줄게요. 재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미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향긋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사장님, 저기 벽에 있는 사진분이 어머님이시죠? 네, 맞아요.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실 뻔했는데 그 책 덕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재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손님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미는 커피를 내리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재미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어요.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재미는 잠시 쉬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정순의 책과 사진, 그리고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재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예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재미는 놀라서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윤소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전 아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재민아. 아니, 재민 씨. 윤소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 씨. 재민도 당황한 표우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 앉으세요. 재민은 윤소정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재민은 커피를 내려 윤소정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윤소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나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돈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기셨더라. 날 용서한다고.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다니. 윤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을 돌아봤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결혼했다며? 축하해. 정말. 고마워요.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 어머님 이름을 넣었다며? 네, 철수정이라고 해요. 좋은 이름이야. 어머님도 좋아하셨을 거야. 윤소정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소정 씨도 건강하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재민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나한테도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해주셨거든. 그런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내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윤소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엄마가 소정 씨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해야겠죠. 재민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정 씨가 카페에 왔었어.
정말? 무슨 일로? 그냥 인사하러 온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그래? 당신 기분은 어때? 복잡해. 근데 엄마가 소정 씨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어머님 닮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재미는 어머니의 묘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묘비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소정 씨를 용서했어요. 엄마처럼요. 제가 엄마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죠? 재미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철수정은 15살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철수정은 할머니에 대한 글을 학교 글짓기 대회에 제출했어요. 내가 만나지 못한 할머니.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신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용감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셨는지. 할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배신한 며느리에게도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 나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만나지 못했지만 제 가슴속에 할머니는 항상 살아계세요. 철수정의 글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재미는 아들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손주가 엄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엄마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재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정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묘소에 가고 싶어요. 대상 받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주말 재민과 지은 그리고 철수정은 함께 용인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김영숙도 함께였어요. 영숙은 이제 70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철수정은 할머니 묘소 앞에 달려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글을 써서요. 철수정은 상장을 펼쳐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상장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철수정아. 네 사람은 묘소 앞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순이 생전에 좋아하던 김밥과 떡볶이였어요. 선생님, 돌봄센터가 이제 전국에 15개 지점이 됐어요. 작년 한 해만 2,300명을 도와드렸고요. 영숙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박정순 노인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요. 선생님 이름을 딴 법이에요. 노인 재산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법이래요. 재민이 덧붙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법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정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재민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갈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철수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정순의 묘비는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한철수정은 35살이 됐습니다. 그는 노인 인권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의 손주분이시죠? 법정에서 한 노인이 철수정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 책을 읽고 자식한테 속을 뻔한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철수정은 매일 노인 학대 사건을 맡아 무료 변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였죠. 그날 저녁 철수정은 용인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할머니, 저 철수정이에요. 철수정은 할머니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5분을 도와드렸어요. 모두 재산 사기를 당할 뻔한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구할 수 있었어요. 철수정은 가방에서 할머니의 책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책이었지만 철수정의 보물이었어요. 할머니, 이 책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철수정은 책을 펼쳐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아파트가 아니라 용기와 진실과 사랑이다. 철수정은 책을 덮고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있죠? 할머니의 정신, 할머니의 가르침, 할머니의 사랑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철수정은 할머니 묘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어요. 할머니, 저 내일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철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신부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요. 철수정은 할머니 묘소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정순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철수정아.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철수정은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박정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용기, 진실, 사랑의 정신은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돈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합니다. 재산은 나눠지지만 사랑은 배가 됩니다. 박정수는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겼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요.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처럼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박정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